베이커가의 작은 무대에는 극적인 등장과 퇴장이 드물지 않지만 소니 크로프트 헉스터블 박사보다 더 갑작스럽고 놀라운 방식으로 출연한 사람은 없었다. 문학 석사, 철학 박사 등 그의 학문적 성취를 다 담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는 명함이 전해진 지 겨우 몇 초 만에 당사자가 방 안에 들어섰다. 박사는 당당한 풍채에 점잖고 위엄에 넘쳤는데 한마디로 침착함과 중후함의 화신이었다. 하지만 방문을 닫은 다음 그가 맨 먼저 한 행동은 비틀거리며 탁자에 몸을 기댔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다. 위험에 넘치는 인물은 인사불성이 되어 우리 집 곰가죽 깔개 위에 엎어졌다. 우리는 벌떡 일어섰지만 처음에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육중한 난파물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는 인생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느닷없이 치명적인 폭풍을 만난 것이 분명했다. 홈즈는 부랴부랴 쿠션을 가져다 머리를 받쳐주었고 나는 브랜디를 입속에 흘려 넣어주었다. 선이 굵은 흰 얼굴은 고통으로 주름지고 감긴 눈밑으로 늘어진 살은 낯빛을 띠고 있었으며 벌어진 입술은 입꼬리가 구슬프게 처졌고 주름진 턱은 면도를 하지 않아 까칠했다. 옷 깃과 셔츠는 오랜 여행으로 때가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잘생긴 머리에서 부스스하게 일어서 있었다. 우리 앞에는 심하게 다친 사람이 누워 있었다. 왓슨, 어떤가? 홈즈가 물었다. 탈진이 세. 원인은 단순한 굶주림과 피로인 것 같아. 나는 말하며 생명의 체액이 가늘게 흐르고 있는 신락 같은 맥을 짚었다. 잉글랜드 북부의 맥클턴에서 끄는 왕복표로군. 홈즈는 회중식의 주머니에서 표를 끄집어내며 말했다. 아직 12시가 안 됐어. 일찌감치 출발한 게 분명하이. 주름진 눈꺼풀이 바르르 떠는 듯 하더니 이제는 멍한 회색 눈이 우리에 올려다보고 있었다. 헉스터블 박사는 얼른 다급하게 일어섰다. 몹시 부끄러운 듯 얼굴이 주홍빛이 되었다. 홈즈 선생,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 미안합니다. 요즘 조금 과로했죠. 고맙습니다. 우유 한 잔과 비스킷을 좀 주시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홈즈 선생, 제가 이렇게 직접 온 것은 꼭 선생님을 모셔가기 위해서입니다. 전보로는 이 사건이 얼마나 급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았죠. 몸이 완전히 회복되시면 나는 지금 아주 건강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잘 모르겠군요. 홈즈 선생, 나하고 다음 기차로 맥클턴으로 갑시다. 내 친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 동료 왓슨 박사한테 물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금 페레스 서류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에버 개븐이 살인사건 공판 기일도 다가옵니다. 웬만큼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면 지금 런던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손님은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선생은 홀더니스 공작의 외아들 납치 사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 들으셨습니까? 뭐라고요? 최근 장관을 지낸? 바로 그분입니다. 우린 이 일이 신문에 새어나가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간밤에 글로브 신문에 소문이 흘러들어갔죠. 난 선생이 그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홈즈는 길고 여윈 팔을 뻗어 참고자료 백과에 H 항목을 꺼냈다. 홀더니스, 6대 백작, KG, PC. 절반이 약자로군. 비벌리 납작, 칼스턴 백작. 맙소사, 왜 이렇게 길지? 1900년부터 헬럼셔 주지사, 1888년 찰스 애플도어 경위 따님 에디스와 결혼, 상속자이자 외아들 셀타이 여경, 약 3억 평의 토지 및 랭커셔와 웨이스의 광산 소유, 주소 칼턴 하우스 테라스, 헬럼셔의 홀더니스 홀, 웨이스, 벵거의 칼스턴 성, 1872년 해군성 장관 역임. 허허, 이분은 영국 최고의 거물이 분명하군요. 최고의 거물일 뿐 아니라 최고의 자산가일 겁니다. 홈즈 선생, 나는 선생이 이 일에 대해 대단히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과 다른 목적이 아닌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해 일하는 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공장님께서 이미 아드님의 행방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5,000파운드, 그리고 아드님을 납치한 자의 정체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따로 1,000파운드를 내리겠다고 공표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군요. 현상금도 거물급 땄군요. 홈즈는 말했다. 왓슨, 우린 헉스터블 박사님과 함께 잉글랜드 북부로 가봐야 할 것 같네.
자, 헉스터블 박사님. 그 우유를 다 드시면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매클턴 근교 프라이어리 학교의 소니 크로프트 헉스터블 박사는 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어떤 연유로 사건 발생 후 사흘이나 지난 뒤에 나같이 변변찮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와 비스킷을 다 먹어치우자 손님의 눈에는 광채가 돌아왔고 얼굴엔 화색이 돌았다. 박사는 활기 넘치는 태도로 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신사 여러분, 프라이어리는 내가 설립자이자 교장으로 있는 사립초등학교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려야겠군요. 헉스터블의 호라티우스 해설이라는 책을 상기시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라이어리는 영국에서 가장 입학 조건이 까다로운 최고의 사립초등학교입니다. 레버스톡경, 블랙워터 백작, 캐스카트 소음주 준남작, 이분들 모두가 내게 자제분을 맡기셨죠. 하지만 3주 전 홀더니스의 공작께서 비서 제임스 월더시를 시켜 당신의 외아들이자 상속자인 10살 된 셀타이 여경을 내 보호 아래 두시겠노라고 의향을 전해오셨을 때 나는 우리 학교의 명예가 더 이상 높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내 인생 최대의 불운의 전주곡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드님은 여름학기가 시작되는 5월 1일에 학교에 왔습니다. 정말 귀여운 소년이었고 학교 생활에도 금세 적응했죠. 나는 경솔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일에서 사실을 감추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드님은 집에서 그리 행복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공작 부부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아서 결국 두 분이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공작 부인께서 남프랑스에 주거를 정하셨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집안에 이런 풍파가 일어난 것은 겨우 얼마 전이고 아드님은 전적으로 어머니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홀더니스 홀을 떠난 뒤 아드님은 몹시 풀이 죽었고 그래서 공작께서는 아드님을 우리 학교로 보낼 생각을 하신 겁니다. 2주일이 지나자 아드님은 우리들과 함께 있는 걸 아주 편안하게 여겼고 대단히 즐겁게 생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셀타이 여경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5월 13일, 즉 지난 월요일 밤이었죠. 아드님의 방은 2층에 있는데 다른 큰 방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 방에서는 두 아이가 자는데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드님이 큰 방을 통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방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굵은 담쟁이 덩굴이 지면과 이어져 있지요. 창문 밑에서 발자국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나갈 수 있는 길이 그곳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셀타이 여경이 없어진 걸 안 것은 화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침대에는 들어가서 잔 흔적이 남아 있었죠. 아드님은 옷을 다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교복은 검은 이튼 재킷에 짙은 회색 바지 차림이었죠. 외부인이 방에 들어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바깥방에서 자는 콘터라는 소녀는 나이가 많고 잠기가 유난히 밝은 편이라 만약 셀타이 여경이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했다면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셀타이 여경이 실종됐다는 걸 알고 나는 즉각 교내의 인원을 전부 소집했습니다. 아이들, 교사들, 하인들까지 말입니다. 셀타이 여경이 혼자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독일어 교사인 하이데거도 없어졌으니까요. 하이데거 선생의 방은 2층 끝방인데 셀타이 여경의 방과 같은 쪽에 있습니다. 침대에는 역시 들어가서 잠을 잔 흔적이 있었지만 셔츠와 양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옷을 대충 걸치고 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이데거 선생은 담쟁이 덩굴을 타고 내려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잔디 위에 그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선생의 자전거가 그쪽 잔디밭 옆에 작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자전거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하이데거 선생은 우리 학교에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추천장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말수가 적은 데다 성격이 까다로워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 인기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요. 두 사람은 감쪽같이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지금은 목요일 오전인데 사건 당일에 비해 더 알려진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나는 홀더니스 홀에 즉각 사실을 통지해서 아드님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그곳은 학교에서 겨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어서 우리는 아드님이 갑자기 향수병에 도져 부친에게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공작께서는 몹시 근심하고 계시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보다시피 걱정과 책임감 때문에 신경 쇠약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홈즈 선생, 이 사건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면 부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사건을 찾지는 못할 겁니다.
셜록 홈즈는 불운한 교장의 진술을 최대한 집중해서 경청했다. 잔뜩 찡그린 눈썹과 미간에 팬 굵은 주름을 보니 그에게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사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다. 막대한 액수의 보상은 차치하고서라도 복잡하고 기이한 일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그에게 이것은 구미에 꼭 맞는 일이 분명했다. 그는 수첩을 꺼내더니 한두 가지를 메모했다. 교장 선생님께서 좀 더 일찍 오지 않은 것은 대단히 태만한 일이었습니다. 홈즈는 준엄하게 말했다. 그 때문에 저는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관찰자에게 그 담쟁이 덩굴과 잔디밭이 어떤 성과를 가져다 주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홈즈 선생,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공장 예약께서는 공개적으로 소문이 퍼지는 걸 극도로 꺼리셨습니다. 가족의 불행이 세상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될까봐 우려하시는 거죠. 그분은 그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사건 발생 후 즉각 명확한 단서가 포착되었는데 한 소년과 젊은이가 인근 기차역에서 새벽 기차로 출발하는 걸 보았다는 증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리버풀에서 찾아냈다는 소식이 날아온 것은 지난밤이었습니다. 결국 그 둘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낙심한 나머지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곧장 새벽 기차를 타고 여기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 가짜 단서를 추적하는 동안 경찰의 수사는 느슨해졌겠죠.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죠. 그렇게 사흘을 낭비했군요. 정말 통탄스럽게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건 나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해결될 겁니다. 기꺼이 이 일을 맡도록 하죠. 실종된 소년과 독일인 교사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었습니까? 전혀. 소년이 그 교사의 수업을 들었나요? 아니요. 내가 아는 한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요. 소년도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이데거의 자전거 외에 없어진 자전거는 또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런데 설마 독일어 교사가 한밤중에 아이를 품에 안고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전거는 눈속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딘가에 숨겨놓고 두 사람은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남을 속이려는 장치로 보기에는 좀 우스꽝스럽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창고에는 다른 자전거도 있었습니까? 서너 대가량.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갔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다면 자전거 두 대를 숨겨놓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군요. 물론 그랬을 겁니다. 속임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문제는 수사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합하군요. 결국 자전거란 쉽게 감추거나 없앨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자, 질문 하나 더. 소년이 실종되기 전에 낮에 소년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편지를 받은 일도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한 통. 누구한테? 부친한테. 학생들한테 온 편지를 열어보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한테 온 편지라는 거 어떻게 하셨죠? 겉봉에 문장이 찍혀 있었고 주소는 공장님 특유의 딱딱한 글씨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자께서도 편지를 쓰신 일을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그 전에 다른 편지를 받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며칠 동안 편지 온 게 없었죠. 프랑스에서는 편지가 안 왔습니까? 예, 한 번도. 박사님께서 물론 제 질문의 요점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소년이 강제로 유괴되었느냐 아니면 제 발로 걸어나갔느냐 하는 것이죠. 후자의 경우라면
그렇게 어린아이가 그만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찾아온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극은 편지의 형태로 전달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큰 도움이 되드리지는 못하겠군요. 내가 아는 한 세이타이 여경이 받은 편지는 부친이 보낸 것뿐입니다. 소년이 실종된 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아버지였다는 것이로군요. 부자의 관계는 아주 친밀했습니까? 공장 예아는 어느 누구한테도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워낙 공무에 바쁘신 데다가 범상한 감정에는 좀 대담한 편이니까요. 하지만 아드님에게는 항상 나름대로 상냥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 편을 들었다고요. 예. 아이가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공자께서? 저런, 천만에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공장 예아의 비서 제임스 위더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이타이 여경의 감정에 대해 알려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말입니다만 소년이 실종된 뒤에 방에서 그 편지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아드님은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홈즈 선생, 이제 유스턴 역으로 출발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만. 살인마차를 부르겠습니다. 15분 뒤에 출발하게 될 겁니다, 헉스터블 박사님. 학교로 전보를 칠 생각이라면 그곳 사람들한테 수사가 거짓 단서를 쫓아서 아직도 리버풀이나 다른 어딘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그동안에 현장에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아직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을 테니 왓슨과 나 같은 늙은 사냥개라면 단서를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공장님께서 와 계시는군요. 공장님과 윌더 씨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사 여러분들, 따라오십시오. 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헉스터블 박사, 나는 오늘 아침에 박사의 런던행을 만류하러 왔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나는 박사가 셜록 홈즈 선생에게 이 사건을 의뢰할 목적으로 런던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장 예약께서는 박사가 한마디 상의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나는 경찰이 추적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약께서는 절대로 경찰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윌더 씨, 분명히 헉스터블 박사, 아시다시피 예약께서는 사생활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각별히 애쓰고 계십니다. 사생활의 비밀이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셜록 홈즈 선생이 내일 아침 기차편으로 런던으로 돌아가면 되지요. 그럴 수야 없죠, 박사님. 그럴 수야 없습니다. 여기 북부지방의 공기는 상쾌하기 그지없으니 이곳의 황무지에서 며칠간 지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박사님의 지붕 밑에 어장을 풀 것인지 마을 여관으로 갈 것인지는 물론 박사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만. 헉스터블 박사, 위더씨 말 맞다나 나는 박사가 나와 상의하는 편이 현명했을 거라고 생각하오. 하지만 기왕 홈즈 선생이 사실을 다 알게 된 마당에 선생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거요. 홈즈 선생, 여관 일랑 그만두고 홀더니스 홀에 와서 머물러 주기 바라오.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조사활동을 위해서 사건 현장에 머무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즈 선생, 그건 좋을 대로 하시오. 궁금한 게 있으면 주저없이 질문하시오. 물론 위더 씨와 나는 기꺼이 협조할 거요. 나중에 홀더니스 홀로 공장님을 찾아뵙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드님의 불가사의한 실종과 관련해서 혹시 마음속으로 짚히는 것이 있는지 공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없소. 그런 것은 없소이다. 실례지만 듣기에 괴로우신 말씀을 한마디 올려야겠습니다. 공장님께서는 공작 부인이 이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또 한 가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군가 몸값을 뜯어낼 목적으로 아드님을 유괴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없었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예하께서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아드님에게 편지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소. 편지를 쓴 건 그 전날이요. 옳습니다. 하지만 아드님께서 편지를 받은 건 사건 당일이었죠. 그렇소. 혹시 편지에 아드님에게 혼란을 유발할 만한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절대로 없었소. 그 편지를 직접 붙이셨습니까? 예하께서는 직접 편지를 붙이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으십니다. 그 편지는 서재 책상에 다른 편지와 같이 놓여 있었고 내가 그걸 우편랑에 넣었습니다. 그 편지가 분명히 다른 편지와 같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죠. 예하께서는 그날 편지를 몇 통이나 쓰셨습니까? 20~30통 정도. 나는 서신 왕래를 많이 하오. 하지만 그건 관계없는 일 아니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경찰에게 남부 프랑스에 주목하라고 권고했소. 아까도 말했듯이 난 공작 부인이 그런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겼다고 생각하지 않소. 하지만 그 녀석은 고집불통이라서 그 독일인의 충동질과 도움으로 제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달아났을지도 모르. 헉스터블 박사, 우리 이제 홀더니스 홀로 돌아가야겠소. 왓슨, 이 사건은 점점 흥미로워지는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요소들이 몇 가지 있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 지리를 익혀두는 게 좋을 거야. 조사를 하는데 꼭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자, 이 지도를 보게. 빗금친 네모칸이 프라이어리 학교일세. 여기다 핀을 꼽아놓겠네. 자, 그리고 이 선이 도로일세. 이 도로는 학교 앞을 지나 동서로 뻗어 있지. 도로 어느 쪽으로든 1.5km가량은 샛길이 없네. 그 두 사람이 길을 따라갔다면 그것은 바로 이 길이었을 걸세. 맞아.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그날 밤에 이 길을 지나간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네. 지금 내가 파이프로 가리키고 있는 이 지점에서 한 시골 경관이 밤 12시에서 아침 6시까지 근무를 섰어. 보다시피 여기는 동쪽 방향으로 첫 번째 샛길이 갈라지는 길목이거든. 그 경관은 잠시도 초소를 비운 적이 없다며 아이든 어른이든 자기 눈에 띄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고 장담하더군. 아까 그 사람을 만나 얘기해보았는데 내 느낌에는 전적으로 믿을만한 사람 같았어. 그럼 이쪽은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반대쪽을 살펴봐야 하네. 이쪽에는 붉은 황소라는 여관이 있는데 그날 안주인이 병이 났다네. 여관 안주인은 의사를 부르러 맥클턴에 사람을 보냈지만 의사가 다른 환자 때문에 집을 비운 바람에 심부름 간 사람은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돌아왔지. 그래서 여관 사람들은 밤새도록 자지 않고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네. 한두 사람은 계속 길 쪽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더군. 그 집 사람들도 그날 밤에 길을 지나간 사람이 없었다고 장담하고 있네. 그들의 증언이 옳다면 우리는 다행히 서쪽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아울러 도망자들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네. 하지만 자전거는 어떻게 하고? 정말 그렇군. 자전거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올 걸세. 만일 두 사람이 도로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학교 북쪽이나 남쪽을 바라보고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는 얘기가 되지. 그건 확실해.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을 견주어 보기로 할까? 보다시피 학교의 남쪽 방향은 드넓은 경작지인데 돌담을 쌓아 작은 밭으로 구획해 놓았네. 이쪽으로 자전거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건 무르나 만화일세. 그러니 남쪽은 제쳐놓을 수 있지. 이제 북쪽 벌판을 보기로 하지. 여기는 잡목숲이라는 작은 숲이고 그 너머는 로어길 황무지라는 울퉁불퉁한 넓은 황야라네. 길이는 15km가량 되는데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지대가 높아지네. 이 황야 한쪽에 홀더니스 홀이 있는데 도로를 따라가면 15km이지만 황야를 질러가면 10km밖에 안 되지. 이곳은 유난히 황량한 평원일세. 황야의 자작농 서넛이 이곳의 작은 땅에 양과 가축을 키우고 있지. 이들을 빼면 체스터필드 도로에 이를 때까지 황야의 거주자들은 무떼새와 마도요뿐일세.
보다시피 이쪽엔 교회와 농가 몇 채, 그리고 여관 하나가 있네. 하지만 자전거는? 나는 끈질기게 물었다. 알았네. 알았어. 홈즈는 성급하게 말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라면 꼭 도로로 가야 하는 거 아니세. 황야에는 여러 개의 길이 교차하고 있는데 마침 그날 밤에는 보름달이 떴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다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헉스터블 박사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챙에 하얀 갈매기 표시가 붙어있는 푸른 크리켓 모자를 들고 있었다. 이제야 단서를 잡았습니다. 박사가 소리쳤다. 이렇게 감사한 일이. 우린 이제야 소중한 아드님의 흔적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세타이 여경의 모자입니다. 그건 어디서 찾았습니까? 황무지에서 야영했던 집시들의 마차에서. 집시들은 화요일에 출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그들을 쫓아가서 포장마차를 뒤졌지요. 그리고 이걸 찾아낸 겁니다. 집시들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그것들은 대충 얼버무리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황무지에서 이걸 주었다나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타이 여경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나쁜 것들. 다행히도 모두 깜빵에 갇혔지요. 법이 무서워서든 아니면 공장님의 지갑의 힘으로든 알고 있는 걸 몽땅 털어놓고 말 겁니다. 박사가 마침내 방을 나가자 홈즈가 말했다.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네. 최소한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하는 곳이 로어길 황야 쪽이라는 가설이 확인됐으니까 말이야. 경찰에서는 집시들이 체포한 걸 빼면 사실상 이곳에서 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 왓슨, 여기 좀 보게. 황야를 가로지르는 물길이 있어. 여기 지도에 수로 표시가 보이지? 이 수로는 여기저기서 폭이 넓어지며 습지를 이루지. 특히 홀더니스 홀과 학교 사이가 그렇다네. 이렇게 건조한 계절에 두 사람의 흔적을 찾아서 황야를 헤맨다는 건 부질없는 짓이지만 그래도 습지에는 어떤 자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지. 내일 아침에 일찌감치 이 방으로 오겠네. 우리 둘이서 사건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지 보기로 합세. 내가 잠이 깬 것은 막 동이 틈 무렵이었다. 키가 크고 비쩍 마른 홈즈가 머리맡에 서 있었다. 그는 옷을 다 입고 있었는데 벌써 밖에 나갔다 온 것이 분명했다. 잔디밭하고 자전거 창고를 보고 왔네. 또 잡목숲도 거닐다 왔지. 자, 왓슨. 옆방에 코코아가 준비돼 있어. 오늘은 할 일이 산더미 같으니까 서둘러주면 좋겠어. 자신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을 지켜보는 장인처럼 홈즈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고 두 뺨은 붉게 상기되었다. 이렇게 활동적이고 기민한 모습의 홈즈는 베이커가의 그 내향적이고 창백한 몽상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하지만 하루의 시작은 암담할 정도로 실망스러웠다. 우리는 드높은 희망을 품고 양떼가 수없이 많은 길을 내놓은 토단질의 적색깔 황무지를 지나 홀더니스와 학교 사이의 습지에 도착했다. 습지는 연초록의 넓은 띠를 이루고 있었다. 소년이 집으로 갔다면 반드시 이쪽 길을 지났을 터였고 그랬다면 뭔가 자취를 남겼을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아이나 독일어 교사의 자취는 찾아볼 길이 없었다. 내 친구는 어두운 얼굴로 습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성큼성큼 걸으며 질척한 땅에 남아있는 발자국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양떼의 발자국은 무수히 많았는데 몇 킬로미터 내려가자 한 군데에서는 소떼가 걸어간 발자국도 남아있었다. 그뿐이었다. 여기가 끝이로군. 홈즈는 물결치는 드넓은 황야를 우울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저 아래에도 습지대가 있는데 그 사이는 좁아져 있어. 어렵쇼. 이게 뭐지? 우리는 검은 띠처럼 보이는 좁은 길을 만났다. 그런데 축축한 토양 한가운데 자전거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지 뭔가. 드디어 찾았군. 하지만 홈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의 얼굴에 기쁨보다는 곤혹스러움과 관망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자전거는 맞아. 그런데 그 자전거는 아니로군. 나는 42종의 자전거 바퀴 자국을 구분할 수 있네. 보다시피 이건 바깥 덮개에 고무를 덧댄 던롭사 제품일세. 그런데 하이데거 선생의 바퀴는 세로 줄무늬가 있는 팔머사 제품이거든. 수학을 가르치는 아벨린 선생이 확인해준 사실이지. 그러니 이건 하이데거의 자전거 자국이 아닐세. 그럼 아이 자전거? 그 애한테 자전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이미 완전히 실패한 일 아닌가. 보다시피 이건 학교 쪽에서 달려온 바퀴 자국일세. 아니면 학교 쪽으로 간 자국일 수도 있겠지. 아니, 그건 절대로 아닐세. 물론 좀 더 깊이 팬 쪽은 무게가 실리는 뒷바퀴라네. 자, 뒷바퀴가 지나가면서 좀 얇게 팬 앞바퀴 자국이 완전히 지워진 게 여기저기 보이지? 학교 쪽에서 달려온 것이 분명하군. 이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선 자전거가 온 곳으로 바퀴 자국을 따라가 보세.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수백 미터를 가자 습지가 끝나면서 바퀴 자국은 사라졌다. 그러나 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자 물이 졸졸 흐르는 곳이 다시 나왔다. 여기서 다시 자전거 바퀴 자국이 나타났지만 소 발자국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 완전히 지워지다시피 했다. 그 후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고 좁은 길은 학교와 인접해 있는 잡목숲 안으로 곧장 들어갔다. 자전거는 그 숲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었다. 홈즈는 바위에 걸터 앉아 두 손으로 턱을 괴었다. 그가 내가 담배를 2대나 피울 때까지 꼼짝 않고 있었다. 여보게. 물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어떤 녀석이 엉뚱한 바퀴 자국을 남기려고 자전거 바퀴를 다른 것으로 갈아 끼웠을지도 몰라. 사실 그만한 꾀를 부릴 줄 아는 범죄자라면 내가 상대해줄 만하지. 하지만 이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보기로 하고 다시 습지로 나가보세. 아직 살펴보지 않은 곳이 많으니까. 우리는 황무지의 습지를 따라가며 꼼꼼히 조사했는데 끈질긴 노력에는 곧 빛나는 보상이 따랐다. 진창길 한 줄기가 습지 아래쪽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곳으로 다가가던 홈즈가 환호성을 질렀다. 길 가운데 전신줄 다발 같은 것이 깔려 있었다. 그것은 팔머사 바퀴 자국이었다. 하하하. 이제 보니 하이데거 선생이 여길 지나갔군. 어때? 내 추리가 멋지게 들어맞았지? 오, 축하하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미안하지만 그 길에서 비켜서게. 자, 이제 이 바퀴 자국을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멀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길을 따라가 보니 황무지의 이쪽 부분에는 내마른 땅이 교차하고 있어서 바퀴 자국은 자주 사라졌지만 반드시 다시 나타나곤 했다. 여보게, 자전거를 탄 사람이 속력을 낸 것이 보이나? 그건 분명하군. 자, 이쪽을 보게. 앞바퀴와 뒷바퀴 자국이 둘 다 선명하게 찍혀있네. 바퀴 자국이 팬 정도가 똑같아. 이건 바로 자전거를 탄 사람이 전속력으로 달리기 위해 핸들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것을 의미하네. 어우, 저런. 쓰러졌었군. 길에 덩치 큰 물체가 나뒹군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발자국이 서너 개 찍혀 있었고 다시 자전거 바퀴 자국이 나타났다. 옆으로 굴렀나봐. 홈즈는 꽃송이가 매달린 채 찌부러진 가시금작화 줄기를 집어들었다. 끔찍하게도 노란 꽃송이가 온통 시뻘건 피로 물들어 있었다. 길에도 그리고 히스 덤불에도 거뭇한 피가 엉겨 있었다.
홈즈가 말했다. 불길하군, 불길해. 왓슨, 물러서게. 불필요한 발자국을 남기지 말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사람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고 앞으로 갔네. 하지만 다른 발자국은 없군. 이쪽 길 옆에는 소 발자국뿐일세. 쇠뿔에 받쳤을 리는 없을 텐데. 그건 말도 안 되지.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발자국은 전혀 없어. 왓슨, 계속 가보세. 바퀴 자국뿐 아니라 핏자국도 있으니 다친 사람이 간 곳을 알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일세. 우리는 그리 오래 찾지 않았다. 바퀴 자국은 축축이 젖어서 반짝거리는 길 위에 이상한 모양으로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무성한 가시금작화 덤불 속에서 금속성으로 빛나는 것이 시선을 끌었다. 우리는 덤불 속에서 팔머사 타이어가 달린 자전거를 끄집어냈다. 한쪽 페달은 휘어 있었고 앞부분은 끔찍하게 피로 칠갑을 하고 있었다. 덤불 저쪽에는 신발 한 짝이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자전거를 타고 온 불운한 사내가 누워 있었다. 사내는 키가 컸고 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른 데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알 하나는 빠져 달아나고 없었다. 흉기로 머리를 맞아 두개골 일부가 함몰된 것이 사망 원인이었다. 그렇게 중상을 입고도 자전거를 타고 계속 달린 걸 보아하니 체력과 담력이 보통이 아니었던 듯했다. 그는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맨발이었고 웃옷 단추를 채우지 않아 속에 입은 잠옷이 드러나 있었다. 독일어 교사가 분명했다. 홈즈는 경건한 손길로 시신을 돌려눕히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잠시 동안 앉아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는데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끔찍한 발견이 수사의 진전을 크게 앞당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왓슨,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군. 내 생각 같아서는 조사를 그냥 밀고 나가고 싶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경찰의 통지에서 이 가엾은 선생의 시신을 옮기도록 해야 할 것 같단 말씀이야. 내가 연락하지. 하지만 나는 자네 도움이 필요하거든. 잠깐. 저기서 누가 토탄을 캐고 있군. 저 사람을 이리 데리고 오게. 저 사람한테 경찰을 부르라고 하면 되겠어. 나는 농부를 데려왔고 홈즈는 겁에 질린 사내의 손에 헉스터블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주었다. 자, 왓슨. 우린 오늘 아침에 두 가지 단서를 찾아냈네. 하나는 팔머사 바퀴가 달린 자전거인데 지금 우린 그걸 따라서 여기까지 왔네. 다른 하나는 고무를 덧댄 덜롭사 바퀴를 단 자전거일세.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본질적인 사실과 부차적인 사실을 나눠보기로 하지. 우선 나는 그 소년이 제 발로 나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네. 그 아이는 창문으로 내려와서 도망쳤는데 혼자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옆에 있었을 수도 있네. 그건 틀림없어. 나는 고개를 주워거렸다. 자, 다음엔 이 불운한 독일어 교사에 대해 생각해볼까. 소년은 도망칠 때 옷을 다 입고 있었네. 따라서 그 애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미리 알고 준비했던 것이 분명해. 하지만 하이데거 선생은 양말도 안 신고 나갔네. 아주 급하게 움직인 거지. 옳은 말이야. 그런데 하이데거 선생은 왜 나갔을까? 그것은 침실 창문을 통해 소년이 도망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네. 선생은 아이를 잡아서 데려오려고 했지.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아이를 쫓아가다가 결국 죽게 된 걸세. 필시 그랬을 거야. 이제부터가 내 주장의 핵심일세. 어른이 아이를 쫓아갈 때는 분명 뛰어간다네. 뛰면 아이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말이야.
하지만 독일어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자전거를 가지러 갔지. 나는 하이데거 선생이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탄다는 얘기를 들었네. 아이가 뭔가 빠른 운반 수단을 타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선생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걸세. 아까 그 자전거를 타고 갔나 보군. 계속 사실을 재구성해보세. 하이데거 선생은 학교에서 8km 떨어진 곳에서 살해됐네. 자, 잘 들어두게. 그는 어린애라도 쏠 수 있는 총에 맞은 것이 아니라 힘 좋은 어른이 무지막지하게 휘두른 흉기에 가격당했지. 그렇다면 도망치는 아이에게는 동행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도망치는 속도가 아주 빨랐지. 능숙한 자전거 선수가 쫓아오기 전에 벌써 8km나 달렸으니까 말이야. 우리는 참극의 현장을 둘러보았지만 찾아낸 게 뭐지? 소 발자국 몇 개. 그뿐일세. 나는 이 일대를 자세히 둘러보았지만 50m 이내에는 길이 없네. 저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수는 없었고, 그런데 이 근처에 다른 사람 발자국은 없었단 말이야. 홈즈,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좋은 얘기로군. 정말 훌륭한 지적이야. 자네 말 맞다나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지. 그렇다면 내 말에 어딘가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이 분명하네. 자네도 그걸 느꼈어. 어때? 어디가 틀렸는지 말해줄 수 있나? 혹시 자전거에서 떨어져 머리가 골절된 게 아닐까? 여보게, 습지에서 말이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군. 우린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네. 우리한테 적어도 자료는 많아. 그걸 이용할 수만 있다면 말일세. 자, 그럼 팔모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했으니까 바깥 어깨에 고무를 덧댄 덜롭사 자전거 바퀴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보기로 할까? 우리는 던롭의 바퀴 자국을 찾아서 그것의 진행 방향을 따라가 보았지만 지대가 점점 높아지면서 히스로 뒤덮인 긴 언덕이 나왔다. 습지는 완전히 사라졌고 자전거 바퀴 자국을 찾는 일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던롭사의 바퀴 자국이 마지막으로 찍혀 있는 지점에서는 왼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홀더니스 홀로도 갈 수 있었고, 아니면 체스터필드 도로변에 낮게 엎드려 있는 회색 마을로도 갈 수 있었다. 문 위에 이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음침하고 누추한 여관을 향해 가는데 홈즈가 갑자기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비틀거리며 내 어깨를 붙잡았다. 심하게 발을 접질리는 바람에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관 문 앞까지 그는 절묵거리며 간신히 걸어갔는데 문 앞에선 시커먼 얼굴에 키가 작고 늑수그레한 사내가 검은 도자기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루빈 헤이스 씨. 당신 누군데 남의 이름자를 그리 잘 아시오? 촌사람은 교활한 눈에 의심스런 빛을 띠고 대꾸했다. 아, 그 이름이 당신 머리 위에 간판에 쓰여져 있군요. 그리고 집안의 주인을 알아보는 건 쉬운 일이니까요. 혹시 마구간에 마차 같은 건 없겠죠? 없소. 나는 지금 땅에 발을 딛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그럼 발을 딛지 마시오. 그러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소? 그럼 한 발로 뛰시구려. 루빈 헤이스의 태도는 정중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홈즈는 놀랄 만큼 싹싹하게 굴었다. 주인장, 날 좀 보십시오. 지금 정말 꼴불견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나는 신경 쓰지 않지만 말입니다. 나도 관심 없소.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주면 1파운드 금화를 드리죠. 대체 어딜 가시려고?
홀더니스 홀. 공작 귀하의 친구들이신가? 여관 주인은 야릇한 눈초리로 우리의 진흙투성이 옷을 찬찬히 살피며 말했다. 홈즈는 넉살 좋게 웃었다. 어쨌든 그분은 우리 보면 반가워하실 겁니다. 왜? 실종된 아드님 소식을 갖고 왔으니까요. 뭐라고? 아들 소식을? 아드님은 리버풀에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찾게 될 겁니다. 수염이 더부룩하게 자란 음산한 얼굴이 금세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다. 여관 주인은 갑자기 친절해졌다. 난 공작 귀하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 되기를 바랄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나는. 전에 그의 스성마부로 있었는데 지독하게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지. 그는 거짓말쟁이 잡곡상의 말만 듣고 추천장도 써주지 않고 나를 내쫓았소. 하지만 어린 아드님이 리버풀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나도 기분이 좋군. 그 소식을 홀더니스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리다. 감사합니다. 우린 먼저 식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전거는 그 다음에 갖다 주십시오. 나한테는 자전거가 없대도. 홈즈는 1파운드 금화를 꺼냈다. 여보시오, 여긴 자전거가 없다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요? 홀더니스까지라면 말 2피를 빌려주지. 참. 그 얘기는 뭘 좀 먹고 나서 합시다. 바닥에 돌을 깐 부엌에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홈즈의 접질린 발목이 얼마나 빨리 낫는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다. 벌써 저녁 때가 다 됐지만 우린 이른 아침에 식사를 한 뒤 그동안 내쳐 굶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홈즈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고 한두 번은 창가로 다가가 유심히 밖을 내다보았다. 부엌 창문에서는 지저분한 앞마당이 내다보였다. 앞마당 끄트머리에는 대장간이 있었고 새카맣게 때에 전 청년이 일하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마구간이 있었다. 홈즈는 이렇게 창밖을 살피고 다시 식탁 앞에 앉았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이럴 수가. 왓슨, 이제야 알겠군. 맞아. 틀림없어. 왓슨, 자네 오늘 소발자국을 봤던 거 기억하나? 응, 몇 번 봤지. 어디서? 글쎄, 여기저기서. 습지에서도 봤고 황무지길에서도 봤고 가엾은 하이데거가 피사당한 현장에서도 봤네. 바로 그걸세. 그런데 여보게, 황무지에 소가 몇 마리나 있던가? 소를 본 기억은 없는데. 왓슨, 가는 곳마다 소발자국이 널렸는데 정작 황무지에는 소가 한 마리도 없다니 이상한 일 아닌가? 정말 이상하지. 왓슨, 안 그런가? 오, 그래, 이상하군. 자, 왓슨, 기억을 되살려보게. 자네 황무지길에 소 발자국을 기억하지? 응, 기억나네. 왓슨, 그 발자국은 가끔 이런 식이었지. 홈즈는 빵 부스러기를 긁어모아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배열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모양이 있었고, 이런 모양인 적도 있었네. 어때? 기억나나? 아니, 기억 안 나는데. 하지만 난 기억할 수 있어. 맹세할 수 있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세. 그걸 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니 난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딱정벌레였어.
그럼 지금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 소는 걷다가 느린 구보로 달리다가 갤럽으로 달리는 별난 소라는 거였어. 맙소사, 왓슨, 그렇게 교묘한 속임수가 시골뜨기 술집 주인의 머리에서 나왔을 리가 없네. 밖에 대장간 청년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군. 슬쩍 나가서 한번 둘러보세. 다 쓰러져가는 마구간에는 털이 헝클어진 지저분한 말 두 필이 서 있었다. 홈즈는 그중 한 마리의 뒷다리를 들어보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편자는 낡았는데 박은 지 얼마 안 됐어. 낡은 편자에 새못이 박혀있군. 이번 사건은 가히 고전의 반열에 오르겠구먼. 자, 그럼 대장간으로 가볼까? 그는 우리를 본 척도 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만 했다. 홈즈는 바닥에 흩어진 쇠와 나무 부스러기를 향해 연신 눈알을 굴렸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여관 주인이 나타났다. 잔인한 눈빛과 잔뜩 찡그린 눈썹, 시커먼 얼굴은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사내가 무쇠를 박은 짤막한 단장을 들고 한 대칠 것 같은 기세로 다가오자 주머니에 넣어둔 리볼버의 감촉이 정말 든든하게 느껴졌다. 이 쳐죽일 염탐꾼들 같으니라고. 지금 거기서 못들 하나? 아니, 루빈 헤이스 씨. 누가 보면 우리가 뭐라도 찾아낼까봐 주인장께서 걱정하고 있는 줄 알겠군요. 사내는 안간 힘을 다해 감정을 억눌렀다. 그리고 냉혹해 보이는 입술을 일그러뜨리고 웃는 척했는데 그것은 외려 인상을 쓴 것보다 더 섬뜩해 보였다. 날 대장간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보시구려. 하지만 여보시오, 난 사람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집을 들쑤시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소. 그러니 얼른 셈을 치르고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거요. 좋습니다, 헤이스 씨. 뭐 나쁜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린 여기 있는 말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군요. 별로 멀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홀더니스 정문까지는 3km도 안 돼요. 왼쪽 길로 가시오. 여관 주인은 우리가 집 밖으로 완전히 나갈 때까지 음험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조금 걷다 보니 길이 꺾였는데 홈즈는 길모퉁이를 돌아서 여관 주인의 눈을 벗어나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그 여관에서는 사냥감의 냄새가 강하게 풍겼어. 거기서 멀어질수록 냄새가 약해지는 것 같구먼. 안 돼. 이대로는 떠날 수 없네. 그 루빈 헤이스라는 자가 내막을 다 알고 있는 게 분명하이. 얼굴만 봐도 악당이라는 게 훤히 알겠더구먼. 허허허, 자네도 그런 인상을 받았나? 저 집에는 말이 있고 대장간이 있네. 그래, 저 싸움땅 여관은 정말 흥미로운 곳일세. 몰래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어. 도로 옆은 회색 석회암이 드문드문 박혀있는 경사진 산비탈이었다. 도로를 벗어나 산을 타고 올라가다 홀더니스 홀 쪽을 흘끗 돌아보자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게 보였다. 왓슨, 앉아. 홈즈는 무거운 손으로 내 어깨를 내리누르며 외쳤다. 저쪽에서 보이지 않도록 몸을 낮추자 자전거가 쌩하고 우리 앞을 지나갔다.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언뜻 떠오른 것은 창백하고 불안한 얼굴이었다.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에 입은 쩍 벌리고 두 눈은 정신없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날 밤에 본 단정한 인물, 제임스 밀더의 이상 야릇한 휘화처럼 보였다. 홈즈가 외쳤다. 공작의 비서로군. 왓슨, 가세. 저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자고. 우리는 납작 엎드린 채 바위에서 바위로 옮겨다니며
잠시 후 여관 정문이 바라다 보이는 지점까지 왔다. 월더의 자전거는 정문 옆에 담벼락에 기대 세워져 있었다. 집안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었고 창문에도 사람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았다. 우뚝 솟은 홀더니스 홀의 탑 너머로 해가 지면서 서서히 땅거미가 내렸다. 그런데 어스름 속에 마구간이 있는 여관 안뜰에서 마차의 측등 2개에 불이 켜지는가 싶더니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마차가 도로로 나가 체스터필드 방향으로 쏜살같이 질주하는 소리가 들렸다. 왓슨, 자넨 저게 뭐라고 생각하나? 도망가는 것 같은데. 말 한 피짜리 이륜마차에 사람 하나가 타고 있었네. 제임스 위더 씨는 분명히 아니었어. 그 사람은 지금 문 밖으로 나왔으니까 말이야. 문이 열리며 어둠 속으로 네모진 붉은 불빛이 흘러나왔다. 불빛 한가운데 비서의 모습이 거무스름하게 떠올랐다. 비서는 고개를 앞으로 빼고 어둠 속을 내다보고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갑자기 길에서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 불빛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사방은 다시 깜깜해졌다. 5분 뒤 2층 어느 방에 불이 켜졌다. 이 여관에는 정말 이상한 단골들이 드나드는 것 같군. 바는 반대쪽에 있는데. 맞아. 저 사람들이 바로 비밀 고객들이지. 그런데 제임스 위더 씨는 이런 밤 시간에 저런 소굴에서 대체 무엇을 하는 거고, 방금 맞아들인 친구는 또 누구일까? 가세, 왓슨, 위험하더라도 좀 더 가까이 가서 조사해봐야겠네. 우리 둘은 살금살금 도로로 내려가 여관 문 앞까지 기어갔다. 자전거는 아직도 담벼락에 기대 세워져 있었다. 홈즈는 성냥불을 켜서 뒷바퀴에 갖다 댔다. 고무를 덧댄 덜목 타이어가 불빛에 드러나자 그는 혼자서 쿡쿡 웃었다. 머리 위에는 불 켜진 창문이 있었다. 왓슨, 저 안에 들여다봐야겠어. 자네가 자세를 낮추고 벽에 몸을 기대게. 그럼 안에 볼 수 있을 것 같군. 잠시 후 홈즈는 내 어깨를 딛고 올라섰지만 몸을 일으키는 듯 하다가 금세 다시 내려왔다. 가세, 친구.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어. 모을 수 있는 정보는 죄다 모은 것 같아. 학교까지 걸어가려면 한참이니까 빨리 출발하는 게 좋겠네. 지친 다리로 황무지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동안 홈즈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학교에 도착하자 곧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보를 치려는 듯 네클턴 역으로 향했다. 밤늦게 홈즈가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헉스터블 박사를 위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침에 황무지로 나갈 때와 다름없이 힘과 활력에 넘치는 모습으로 내 방으로 들어왔다. 친구, 다 잘 됐네. 내일 안으로 반드시 사건이 해결될 걸세. 다음날 오전 11시에 친구와 나는 홀더니스 홀의 유명한 주목 가로수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하인의 안내를 받아 장중한 엘리자베스 양식의 문을 지나 공작 예하의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에는 제임스 윌더 씨가 있었는데 점잖고 품위 있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살피는 듯한 시선과 경련을 일으키는 얼굴에는 전날 밤의 격심한 공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공작 예하를 뵈러 오셨습니까? 미안합니다만 공장님께서는 몸이 좋지 않으십니다.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몹시 상심하셨지요. 우린 어제 오후에 헉스터블 박사의 전보를 받고 두 분께서 교사의 시신을 찾아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위더 씨,
나는 공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예하께서는 지금 침실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실 겁니다. 그럼 침대에서 만나 뵙죠. 홈즈의 차갑고 냉혹한 태도를 보고 비서는 다퉈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좋습니다. 선생이 오셨다고 예하께 말씀드리지요. 1시간 뒤 대귀족이 나타났다. 얼굴은 유난히 더 창백해 보였고 어깨는 구부정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날보다 부쩍 늙어 보이는 것 같았다. 공작은 위험 있는 태도로 우리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책상 앞에 앉았다. 붉은 수염이 책상 위로 흘러내렸다. 홈즈 선생, 무슨 일이요? 공장 예하, 윌더 씨가 자리를 비켜주셔야 좀 더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비서는 하얗게 질린 채 아기에 가득 찬 눈으로 홈즈를 흘겨보았다. 예하께서 원하신다면 그래. 너는 나가보거라. 자, 홈즈 선생, 하실 말씀이 무엇이요? 내 친구는 비서가 문을 닫고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공장 예하, 사실은 말입니다. 제 동료 왓슨 박사와 저는 이 사건에 현상금이 걸려있다는 얘기를 헉스터블 박사님께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공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홈즈 선생, 그건 사실이요. 제가 들은 얘기가 맞다면 아드님의 소재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5,000파운드를 내리겠다고 하셨다는데요. 맞소. 그리고 아드님을 유괴한 자의 이름을 알려주는 사람한테도 따로 1,000파운드를 주시겠다고 한 점도요. 맞소. 후자에 관해 말하자면 아드님을 유괴한 자뿐 아니라 아드님이 현재 구금 상태를 지속하도록 공모한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렇소. 그래. 공작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셜록 홈즈 선생, 선생이 수사를 제대로만 한다면 나중에 인색한 대접을 받았다고 불평할 일은 없을 거요. 내 친구는 탐욕스럽게 여윈 두 손을 마주 비볐는데 그의 건박한 기질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퍽 놀라운 일이었다. 그 책상 위에 있는 것이 공장 예하의 수표책인 듯 하군요. 저에게 6,000파운드짜리 수표를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표에 횡선을 그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은행은 캐피탈 앤 카운티스 은행의 옥스퍼드가 지점입니다. 공작 예하는 엄격한 얼굴로 꼿꼿하게 앉아서 내 친구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홈즈 선생, 지금 장난하는 거요? 이건 농담할 만한 일이 아니요. 공장 예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요? 저는 현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드님이 어디 있는지 뿐만 아니라 아드님을 억류하고 있는 이들이 누군지 적어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공작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리자 수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붉어 보였다. 그 애가 어디 있어? 지난밤에 아드님은 공장님의 저택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는 싸움땅 여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범인은 누구라는 거요? 셜록 홈즈의 대답은 놀랍기 짝이 없었다. 그는 앞으로 쓱 나서더니 공작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공장님, 당신입니다. 자,
그러니 수고스럽더라도 수표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곰작은 튀어오르듯 일어서서 심연으로 빠져드는 사람처럼 두 손으로 허봉을 긁었는데 그 모습은 나의 뇌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곰작은 귀족다운 비상한 자제력을 발휘하여 자리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가 입을 연 것은 몇 분이 지난 뒤였다. 선생은 얼마나 알고 있어? 어젯밤에 저는 세 분이 같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옆에 친구 말고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있어?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곰작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고 수표책을 펼쳤다. 홈즈 선생, 나는 약속을 지키겠소. 선생이 알아낸 사실이 내게 아무리 달갑지 않은 것이라 해도 수표를 써드리겠소. 처음에 현상금을 걸었을 때 일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줄은 미처 몰랐소. 하지만 두 분은 양식 있는 분들이요. 어떻소, 홈즈 선생?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홈즈 선생, 내 탓 까놓고 말하겠소.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두 분뿐이라면 더 이상 얘기를 퍼뜨릴 이유는 없는 거요. 두 분 앞으로 12,000파운드를 드리면 되겠지. 안 그렇소? 그러나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공장 예하, 일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독일어 교사의 죽음에 대해 해명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임스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소. 선생도 그 애한테 책임을 덮어 씌울 수는 없을 거요. 그것은 그 애가 잘못 끌어들인 그 짐승 같은 악당의 소행이었소. 저는 어떤 범죄를 계획한 사람은 그로부터 파생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소. 도의적으로 홈즈 선생의 말이 옳소. 하지만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오. 누구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소. 더구나 그 애는 선생만큼이나 그 죄를 증오하고 혐오하오. 그 애는 그 일에 대해 알게 되자마자 두려움과 후회에 가득 차서 내게 사실을 전부 털어놓았소. 그리고 살인자와는 지체 없이 관계를 단절했소. 오, 홈즈 선생, 그 애를 살려주시오. 그 애를 살려주시오. 그 애를 꼭 살려주시오. 곰작은 마침내 자제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주먹을 부르짖었다. 그리고 얼굴을 푸들푸들 떨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마침내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와줘서 감사하오. 적어도 이 흉측한 스캔들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의논할 수 있으니 말이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예하께서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으셔야 합니다. 저는 힘닿는 대로 예하를 돕고 싶지만 그러려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자세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하께서는 지금 제임스 윌더 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살인범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소. 살인범은 피신했소. 예하께서는 제가 누리고 있는 보잘것없는 명성에 대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 손에서 도망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요. 루빈 헤이스 씨는 저의 제보로 어젯밤 11시에 체스터필드에서 체포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에서 나오기 전에 그곳 경찰서장한테서 전보를 받았죠. 선생은 초인적인 능력의 소유자인 것 같소. 그래,
로빈 헤이스가 잡혔다고? 제임스의 신상에 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그건 정말 기쁜 소식이요. 공장님의 비서 말입니까? 그 애는 내 아들이라오. 이번에는 홈즈가 놀랄 차례였다. 예하. 솔직히 말해서 그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겠소. 아무리 괴로워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이 제임스의 어리석음과 질투 때문에 초래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선생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요. 홈즈 선생, 나는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었을 때 평생 단 한 번 찾아오는 그런 사랑을 했더랬소. 나는 숙녀에게 결혼을 신청했지만 그녀는 우리의 결합이 내 앞길에 장애가 될 거라며 거절했소.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나는 결코 다른 사람과 혼인하지 않았을 거요. 그녀는 아이 하나를 남겨놓고 죽었고 나는 그녀를 생각하며 아이를 금지옥엽으로 키웠소. 세상을 향해 내가 아비라는 걸 밝힐 수는 없었지만 아이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었고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내 곁에 데려다 놓았소. 그런데 그 애는 내 비밀을 알아챘고 그 다음부터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내가 스캔들이 나는 걸 극꾹거리는 것을 기화로 나를 협박했소. 나의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은 어느 정도는 그 애 때문이었소. 무엇보다 그 애는 처음부터 아직 어린 나의 합법적인 상속자를 줄기차게 미워했소. 선생은 왜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를 그대로 한 지붕 밑에 두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거요. 그것은 그의 얼굴에서 제 어미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고 그녀를 생각하면 나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없었다오. 그 애를 볼 때마다 그녀가 살아있는 듯 일거수일투족이 그녀의 추억을 새록새록 생각나게 해주었소. 난 그 애를 내보낼 수 없었소이다. 하지만 제임스가 아서, 즉 샘타이어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되었고 그래서 신변의 안전을 위해 아서를 헉스터블 박사의 학교로 보낸 거요. 그 헤이스라는 작자는 우리 집 소작인이었는데 제임스는 관리인 노릇을 하면서 그자와 알게 됐소. 헤이스는 처음부터 질이 안 좋은 인간이었는데 어찌된 셈인지 제임스가 그자와 친해진 거요. 그 애는 항상 하층민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소. 제임스는 샘 타이어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그자에게 도움을 청했소. 선생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나는 사건 전날 아서에게 편지를 썼소. 그런데 제임스는 편지 봉투를 뜯고 아서에게 학교 근처에 있는 잡목숲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쪽지를 집어넣었소. 제임스는 공작 부인의 이름을 팔았고 그래서 아서가 그곳으로 나왔소. 그의 고백을 그대로 옮기자면 그날 저녁 제임스는 자전거를 타고 잡목숲으로 가서 거기로 나온 아서에게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지금 황무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밤 12시에 다시 여기로 나오면 누가 말 한 피를 끌고 와서 도련님을 어머니에게 데려다 줄 거라고 말했소. 가엾은 아서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소이다. 그 애는 약속대로 그곳으로 나왔는데 헤이스라는 자가 조랑말 한 피를 끌고 그곳에 나와 있었소. 홈즈 선생, 이틀 전에 선생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은 이러했소. 그때까지 나는 선생과 한 가지로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소이다. 선생은 제임스가 이런 짓을 벌인 동기가 뭔지 궁금하실 거요. 그것은 그 애가 나의 상속자에 대해 품고 있는 터무니없는 격렬한 증오심 때문이었소. 그 애는 자기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제도에 대해 깊은 적개심을 품고 있었소. 그 애는 내가 한정부동산권을 폐지하기를 바랐고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소. 그 애는 나와 협상을 벌일 의도를 갖고 있었소. 내가 한정부동산권을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서를 돌려주려고 했던 모요. 그러면 유언으로 제게 영지를 물려주는 게 가능해질 테니까 말이요. 그 애는 내가 자진해서 자신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소. 그런데 그 애는 나를 상대로 그런 협상을 벌일 의도만 갖고 있었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소이다. 사건이 예상외로 빨리 진행된 까닭에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 없었던 거요. 그의 못된 계획이 파탄난 것은 선생이 하이데거의 시신을 찾아냈기 때문이었소. 제임스는 그 소식을 듣고 공포에 사로잡혔소. 어제 그 애와 같이 서재에 있는데 소식이 전해져 왔소. 헉스터블 박사가 보낸 전보가 도착한 거요. 그걸 보고 제임스가 괴로움과 불안에 떠는 걸 보니 그 애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 순식간에 확신으로 굳어졌고 나는 그 애를 책망했소. 그 애는 자진해서 모든 얘기를 다 털어모았소. 그러면서 그 비열한 공범이 죄 많은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사흘간만 비밀을 지켜달라고 애원했소이다. 나는 그 애의 소원을 들어주었소. 여태까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말이요. 제임스는 곧 싸움닭 여관으로 가서 헤이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도피 수단을 마련해 주었소. 나는 대낮에 거기 갔다가는 남들의 입방아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서둘러 사랑하는 아서를 만나러 갔소. 아이는 무사했지만 그날 밤에 목격한 끔찍한 행위를 보고 말할 수 없이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였소. 나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이미 약속을 했던 터라 할 수 없이 아서를 사흘 더 헤이스 부인의 손에 맡겨놓기로 했소. 경찰한테 아서의 소재를 알리면 당연히 살인범이 누군지 드러날 테고 살인범이 잡히면 가엾은 제임스도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해 보였으니까 말이요. 홈즈 선생의 요구대로 나는 솔직히 말했소. 지금 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고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털어모았으니 말이요. 이제는 선생이 내게 솔직하게 말할 차례요. 그러겠습니다. 예하. 우선 저는 예하께서 법에 크게 접촉되는 행동을 하셨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하께서는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수수방관하셨고 살인범의 도피를 방조하셨습니다. 제임스 윌더가 공범의 도피 자금으로 건네준 돈은 예하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 분명했을 테니까요. 공작은 고개를 주걱거렸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더욱 큰 과실은 어린 아드님에 대한 예하의 태도입니다. 예하는 아드님을 그런 소굴에 사흘간 방치하기로 하셨습니다. 엄숙한 다짐을 받고 그런 인간들에게 다짐이란 게 다 뭡니까? 아드님이 다시 유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하께선 죄지은 큰아들 비율이 맞추려고 무고한 어린 아드님을 위험한 곳에 방치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홀더니스의 긍지 높은 공작은 자신의 성 안에서 그런 식으로 훌 닦이는 일에 익숙하지 못했다. 귀족의 고귀한 이마로 피가 몰렸지만 양심 때문인지 공작은 꿀먹은 버거리처럼 말이 없었다. 저는 공장님을 돕겠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인을 불러주십시오. 지시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공작은 전기로 작동하는 종을 눌렀다. 제복 차림의 하인이 들어왔다.
기쁜 소식이 있네. 어린 주인이 계신 곳을 알아냈어. 공장님의 뜻이니 당장 마차를 싸움땅 여관으로 보내 세타이 여경을 집으로 모셔오도록 하게. 하인이 기쁜 얼굴로 방을 나가자 홈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자, 세타이 여경의 안전을 확보했으니 과거지사는 좀 더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 정의가 실현되기만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폭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헤이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교수형을 받겠지만 제가 그자를 구하려고 노력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자가 어떤 얘기를 떠벌릴지는 모르겠지만 예하의 힘으로 그자에게 잠자코 있는 게 이로울 거라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경찰에서는 그가 몸값을 노리고 아드님을 납치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경찰이 자기 힘으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데 제가 굳이 그쪽에서 모르는 사실까지 들춰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장 예약께서 제임스 위더 씨를 계속 집안에 두신다면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은 분명합니다. 홈즈 선생,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애가 내 곁을 아주 떠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도록 이미 조처해 놓았소이다. 그렇다면 얘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이 제임스 위더 씨 때문이었다면 공작 부인께서도 최대한 노력을 보이셔서 그토록 불행하게 단절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홈즈 선생, 그것도 이미 조처해 놓았소. 나는 오늘 아침에 공작 부인에게 편지를 썼소.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러면 친구와 제가 북부를 방문한 기간이 짧았음에도 몇 가지 아주 흐뭇한 성과를 올리는 데 대해 자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헤이스라는 자는 소 발자국 모양의 편자를 말에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기이한 도구에 대해 그자에게 알려준 사람은 위더 씨가 아니었습니까? 공작은 몹시 놀란 표정을 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문을 열고 박물관으로 꾸며진 큰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는 구석의 어느 유리상자 앞으로 다가가 그 앞에 안내문을 가리켜 보였다. 거기엔 이렇게 씌어져 있었다. 이 편자는 홀더니스 홀의 해자에서 발굴된 것이다. 이것은 말발굽에 씌우는 것이지만 쇠로 된 바닥면이 소의 발굽 모양으로 되어 있어 추격자들을 따돌리기가 용이하다. 이것은 비적지를 일삼았던 중세 홀더니스의 남작들의 소유물로 추정된다. 홈즈는 유리상자를 열고 침 묻힌 손가락으로 편자를 슬쩍 문질렀다. 최근에 묻은 진흙이 손가락에 얇게 묻어나왔다. 감사합니다. 홈즈는 상자 뚜껑을 닫으며 말했다. 이것은 제가 북부에서 본 것 중에 두 번째로 흥미로운 물건입니다. 그럼 제일 흥미로운 건 홈즈는 수표를 접어서 소중하게 수첩에 끼워 넣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니까요. 그는 흐뭇한 얼굴로 수첩을 톡톡 두들기더니 그것을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